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우크라이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6월부터 러시아군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못 갔죠. 그런데 좀 쉬었는지 우크라이나 군의 전차, 장갑차 등 기계화 부대가 쑥 치고 내려갔는데 어디까지 치고 내려갔는지 이런 것들을 동영상, 지도 이런 것들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뭔가 인지 부조화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니면 허위 보고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내린 어이없는 명령에 그걸 또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데 얼마나 황당한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400명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5대 격파, 장갑차 19대 격파. 장갑차가 어제보다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T-0408도로,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릴 바로 그 내용인데, 우크라이나군이 기계화 부대를 동원해서 쑥 치고 내려가니까 러시아도 장갑차 등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다가 이런 대규모 장갑차 피해가 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차량 17대 격파, 특수장비 7대 격파, 야포 아주 많습니다. 39문 격파, 다른잔 로켓 1문 격파. 그래서 거의 2개 대대 이상이 완전 전멸했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한 개 포병 여단이 거의 괴멸됐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무인 항공기 29대 격추, 미사일 11발 요격 등의 전과도 있는데, 무인 항공기, 미사일 많이 요격했지만 맞기도 여러 발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전선 상황 보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25회의 교전을 했고 여전히 공세 지속 중이다 라고 밝혔고요. 러시아가 야간에 드론, 미사일 등을 섞어서 공격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 38발 중에 26발을 요격했다, 격추했다 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벨벡 공군기지에 공습을 시도했는데 모두 요격했다. 벨벡 기지는 세바스토폴, 그러니까 흑해함대 바로 북쪽에 있는 공군기지예요. 여기 공습을 했는데 요격했다라고 했고, 세바스토폴 시장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전역을 야간에 공습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친러 오신트인 라이바가 지도를 도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미사일들이 이렇게 다량으로 날아와서 이 잔코이, 여기 이제 그 보급 요충지죠. 잔코이, 그리고 심페로폴 같은 이런 중심부의 주요 도시, 그리고 세바스토폴과 벨벡 기지 이런 쪽으로 미사일 날아왔다. 그런데 러시아는 다 요격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피해 상황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 남편은 다음 대선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대선을 하게 되는데 이거 지금 출마를 할까 안 할까 고심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출마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고심 중이다 라고 하느냐, 출마하겠다 라고 말하면 이때부터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엔 독립조사위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라고 하는데 부디 좀 처벌하기를 바라고, 유엔 총회에서 잉글랜드는 이 상임이사국들의 이 거부권을 박탈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어요. 맞죠. 저는 이 상태에서 상임이사국들에게 그 도덕성도 없고 명예심도 없는 이런 국가들에게 정말 큰 권력인 거부권을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명예심, 도덕심, 그리고 이타심 모든 것들이 갖춰진 그런 국가에게 거부권을 준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거부권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게 아니더라도 거부권은 지금 이 21세기에 맞냐, 20세기 그 제국주의가 끝나는 그 시대하고 지금 이 21세기하고 이 유엔 구조가 맞냐라는 걸 성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에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을 줘야 되겠냐라는 그런 불만 많죠.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국제법상 유엔 또 이 규정상 러시아와 중국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유엔 헌장 개정하지 않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께 심층 분석 통해서 이번 주말에 러시아와 중국을 쫓아낼 수 있는 팩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우기면 안 되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상임이사국에서 박탈시키는 이런 어떤 그 인터넷 여론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주말 심층 분석 기대해 주십시오. 꼭 봐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알아내고 중국과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독일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서 독일의 필요도 없다. 우리는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쟁 필요도 있죠. 사실 뭐 미국도 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필요도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의 필요도지만 미국이나 폴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거의 준행위자들은 꽤 필요도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여론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독일 외무장관이 우리는 필요도 없다. 우리는 계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미국 하원 의장도 지금 뭐 그 셧다운 될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왜냐? 10월 1일부터 새로운 예산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 배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9월 말까지 또 예산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산 통과 안 되면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미 연방 정부는 셧다운 되는 거죠. 그런 그 우려가 있으니까 하원 의장이 공화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유지를 약속한다. 이렇게 좀 안심을 시키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경찰은 키이우 등 도시에서 무기와 탄약을 대량 은닉한 자들을 적발했다라는 거예요. 키이우 그리고 중부의 큰 도시죠.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여기에 무기, 탄약 등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각각 적발을 했는데 이들이 개인인지 조직인지는 이제 조사해봐야 되는데 정말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왔는데 그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이 듭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바흐무트, 아우디우카, 마린카에서 공세를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공격용 수중 드론인 마리치카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이 마리치카 아예 동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뭐 굉장히 긴 원통형으로 생겼고 이 마리치카 같은 경우는 1000km를 주행할 수 있고 수중으로 그리고 들이받았을 때 이제 폭발력이 커야 되는데 200kg의 탄두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 하푼 대한미사일 정도 된 위력이죠. 한 방에 그냥 군함 쪼개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위력의 장거리 수중 자폭 드론인데 우크라이나는 이걸 대함용 그리고 뭐 교량 등 파괴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하니까 케르치 대교 파괴시키는 용도로 쓰겠다라고 대놓고 광고한 거죠. 그리고는 보여줬는데 부디 케르치 대교 성공하기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월 초까지 우크라이나 공세를 모두 분쇄하고 반격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저 망상과 허언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진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호위 보고서가 러시아를 패전의 늪으로 잡아끄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곧 다가올 대규모 공세 작전에 대비해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돌파할 새로운 부대를 고안했으며 이 부대들을 편성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조달할 것이라고 친크렘린 반관영 선전매체 이즈베스티아가 현지 시각 9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적의 후방에서 요새화된 진지를 정찰하고 파괴할 수 있는 공격 예단과 정찰 예단들이 창설될 것이라며 이 예단들은 앞으로 창설될 새 연합군과 군단급 부대에 배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러시아 국방부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밀집 방어 전술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했던 여러 경험들을 교훈 삼아 적의 다층 방어선을 효과적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부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가 언급한 돈바스 지역에서의 교훈이란 바흐무트 전장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냈던 일명 스톰제트 돌격대 전술의 실패를 말하는 것인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새로운 공격 예단과 정찰 예단을 만든다고 선전하는 이유가 전선에 만연한 스톰제트 기피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새로운 공격 예단은 전차, 장갑 차량, 포병 무기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드론을 지급받을 것이라며 돌격대 대원들은 참호전, 실내전투, 시가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을 것이며 훈련을 마친 이들의 전투기술은 결코 특수부대원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측 주장대로라면 이 공격예단은 우크라이나의 돌격예단 편제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러시아는 이 공격예단을 연합군과 군단급 부대에 배치해 우크라이나군 진영을 돌파하는 부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새로 창설되는 정찰예단은 최정예 전투원인 스페츠나츠와 공수군을 일반 보병으로 허무하게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지는 특수부대입니다. 부대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발레리 유리에프 퇴역 공수군 대령은 요새화된 적진지를 습격하려면 특수부대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정찰예단은 정찰병을 용도에 맞게 활용하지 않고 돌격 자원으로 썼다는 그간의 지적을 반영해 습격작전에 특화된 부대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10월 초까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역량을 모두 파괴한 뒤 이 부대들이 러시아의 대반격 작전에 동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 주장대로라면 이미 모든 부대 편성과 장비 배치, 훈련을 마치고 전선으로 향하고 있어야 할 이 공격 예단과 정찰 예단들은 아직 제대로 창설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크렘린이 전선의 실제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과 판단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밑바닥부터 최고위층까지 거짓말로 점철된 군대, 지금까지 전쟁을 끌어온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공격예단, 정찰예단 등을 만들어서 연합군, 또 군단 이런 데 직할 부대로 집어넣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군단 직속 기갑예단, 군단 직속 특공연대 뭐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군단 직속 특공연대 뭐 이런 그 부대들이 정찰 활동하죠. 그래서 표적 정보하고 이제 하는데 그들을 훈련시켜서 시가전, 참호전 뭐 이런 까지 다 하겠다. 그리고 이런 우크라이나군의 기갑부대를 분쇄할 수 있는 그런 기갑부대를 군단 또는 연합군 직할로 편성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장애들이 지고 있는데 10월 초까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모두 분쇄하고 10월부터 반격에 나서라 라는 이 푸틴의 명령이 얼마나 허황됩니까? 정말 기가 차는 거죠. 그만큼 허위 보고를 받고 상황을 아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 자, 이게 그냥 일반 오신트, 밀블로그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이즈베스티아가 보도를 했어요. 이건 반관영 매체죠. 러시아 국방부의 오피셜들을 그대로 보도해주는 그런 전문 매체인데, 이 말은 러시아 국방부 공식 오피셜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대를 만들어서 적 중심 타격하고 또 참호 타격하고 시가전하고 그리고 이제 돌파전하고 뭐 하겠다라는 건데 정말 잘 못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10월에 공세를 재개하라 라고 푸틴이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집해서 언제 이런 훈련을 시켜서 그 뭐 시가전 훈련, 참호전 훈련 이런 게 한 며칠 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10월 중순에 현장에 투입하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와중에 푸틴의 희망과는 달리 우크라이나군이, 푸틴은 분명히 10월 초까지 격퇴를 하라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그냥 더 세게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몇 킬로를 쑥 내려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잠잠했던 우크라이나군의 남부 공세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오레오브 축선의 동쪽 베르고브 정착촌과 서쪽 노보프로코피우카 일대에 대한 파상 공세가 실시돼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일첸코베, 솔로드카발카 정착촌 일대의 러시아군 주방어선에 난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9월 25일 오후부터 남부 전선에서의 공세를 재개했으며 압도적인 포병 화력 지원을 받으며 주요 접촉 지점에서 러시아군 방어선을 돌파해 주 방어선을 유린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26일 리포트했습니다. 공세는 로버틴의 노보프로코피우카, 일첸코베, 솔로드카 발카를 잇는 T-0408 도로 축선과 베르보브 정착촌 양방향에서 진행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양쪽에서 러시아군 주방어선과 그 주변의 보조 진지들의 맹포격을 가하고 기계화 부대를 투입해 소탕전을 진행 중입니다. T-0408 도로 축선에는 제47 기계화 여단과 제78 공중 강습연대가, 베르보브 정착촌에는 제82 공중 강습 여단 병력이 투입됐는데요. 이와 별개로 베르보브 외곽에서 시작되는 러시아군 2차 주방어선 일명 수로비킨 라인에는 제46 공중 기동 여단이 투입돼 소탕 면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T-0408 도로 축선에서는 47 기계화 여단 병력이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고 단번에 3km를 넘게 진격해 도로 주변으로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전선에서는 후방의 제44 포병여단의 하이마스가 도로 인근의 러시아군 관측소를 초정밀 타격해 파괴한 뒤 기계화 부대가 쇄도에 들어가는 모습이 식별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포격과 드론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첸코베 일대에 처음으로 풍선 팽창식 전차 디코이를 배치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고해상도 드론으로 해당 디코이들을 식별한 뒤 인근에 숨어있던 진짜 표적을 찾아내 정확하게 포격을 유도했습니다. T-0408 도로 축선에는 예비군 부대인 제1441, 1430 사령화 소총연대와 제810 해군 육전여단, 제70 사령화 소총연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제810 해군 육전여단은 사실상 소멸되었고 1430연대와 70연대 역시 석 달 넘게 병력 교대나 보충병을 받지 못해 전투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노보프로코피우카, 베르보브 일대에 배치되었던 공수군 전력을 모두 빼거나 전선 좌우익에 이동 배치했는데요. 주력 부대가 빠지면서 이 일대의 러시아군은 화력과 병력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진지 단위로 고립돼 처절한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르보브 축선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베르보브 외곽 지역에서 수로비킨 라인에 진입한 뒤 참호선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며 소탕전을 진행해 왔는데요. 25일 오후부터는 베르보브 정착촌 내부에 병력 투입을 강화하며 마을 점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제237 공수연대와 247 공수연대, 지극예비군 부대 등을 동원해 시가지에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기갑부대가 정착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접 항공지원과 다량의 장갑차를 투입해 필사적으로 제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화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러 개의 전선 지휘소와 관측소가 파괴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전선의 이런 상황도 모르고 10월 초까지 우크라이나 공세 역량을 완전히 분쇄하라는 지시를 내린 푸틴, 후방에서 입으로만 떠들기 전에 일단 최전선부터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시작을 세게 했는데 기계화 부대가 투입이 되었다. 이제 대표적인 기계화 부대가 47 기계화 여단 아닙니까? 그래서 전황 지도를 보면 뉴욕타임스의 척파르가 그린 지도죠. 로버틴에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베르보브 있습니다. 베르보브에서 치고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로버틴에서 이 T-0408 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서 노보프로코피우카 그 아래로 이제 경합지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일첸코베까지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솔로드카 발카까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쑥 내려가서 토크마크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솔로드카 발카까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러시아군이 반격을 하고 있다라는 도식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지형도로 보면은, 자, 로보티네가 높습니다. 이제 고지대죠. 136m, 151m, 노보프로코피우카 140m. 그리고 지금 이 노보프로코피우카를 관통해서 이 일첸코베 쪽으로 가고 있죠. 일첸코베가 144m. 자, 그러면 이 일첸코베 지나고 솔로드카 발카 지나면 이 고지대가 이제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내리막이에요. 토크마크가 쭉 내리막.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고지대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래 걸렸는데, 지금부터 여기까지만 가면 이제부터는 내리막길로 쭉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감정고지를 장악하기 때문에 보고 포격을 그대로 때릴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보프로코피우카를 관통해서 이 일첸컵의 솔로드카 발카 여기까지 지금 우크라이나의 화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솔로드카 발카 일첸컵에 지나서 있는 그 솔로드카 발카에 있는 러시아군 관측탑입니다. 이 관측탑을 보고 이제 러시아군이 여기 고지되니까 뭐 저거 때려라 어디 때려라 뭐 이제 표적 좌표 유도하는 거죠. 그걸 우크라이나의 GMLRS가 초정밀 타격 한 방에 그냥 없애버렸는데 여기까지 우크라이나 정찰력이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보겠습니다. 그냥 한 방에 깨버리죠. 이런 식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관측탑을 깨버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노보프로코피우카 그 아래 일첸코베 그 아래에 솔로드카 발카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깨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솔로드카 발카 일대에 배치된 러시아의 풍선 디코입니다. 전차인데 전차가 아니고 이 풍선이에요. 풍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이 이걸 딱 보다가 전차 하고 쫙 더 주민 딱 해봅니다. 뭐야 이거 풍선이잖아. 누가 봐도 풍선이잖아. 하고는 여기가 지금 이 한 개 소대 병력의 풍선 디코이를 숨겨놨어요. 세 대를 숨겨놨어요. 여기 하나, 그늘에 하나, 반 그늘에 하나.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완전히 나와 있는 곳에 하나, 그늘에 하나, 또 반 그늘에 하나. 다 풍선 디코예요. 이거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밝혀내고 이거는 안 때려도 돼. 다른데 여기 디코이가 있으니까 다른데 진짜가 있겠죠. 그 진짜를 찾아내서 때려버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그 오른쪽 전선에 있는 베르보브죠. 베르보브 정착촌에 우크라이나군의 BMP-1 장갑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장갑차 있고 그 앞에 또 장갑차 한 대 더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대급 부대 이상의 이 장갑차 부대가 지금 진격하고 있는 동영상인데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장갑차 가고 있고 그 앞에 또 장갑차 한 대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진격해 들어가서 베르보브 일대도 이제는 시가전에 진입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주 방어선 지역에 있어야 할 공수군 부대를 지지난주 계속 뒤로 빼서 무슨 뭐 하객진을 담은다 또는 이 소뚜껑을 닫는다라고 제가 평가를 해드렸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공격 부대를 써서 그냥 다 소멸시켜 버렸어요. 여기서 참호에서 참호전하고 이렇게 버텨내야 되는 그 주력 전력을 그런 식으로 허망하게 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이제는 예비군 뭐 이런 부대들밖에 없으니 이게 뭔가 되겠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뭐 10월 초까지 공세 다 끝내라, 격퇴하라 하는 푸틴의 명령이 과연 될까? 10월 초 다음 주인데요. 추석 연휴 끝나면 10월 초 아닙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